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증시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혼란이 가득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거래소를 찾았는데요. 코스피 5천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을 두고 여당 내 이견도 노출됐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증권부 정원우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오늘 코스피 5천 특위가 거래소를 찾았는데 왜 거래소를 갑자기 찾은 겁니까? 네, 하루 전에 급하게 예고된 일정이기는 했었는데요. 최근 우리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이제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여러 반발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소통을 위해서 특위가 움직였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는 지난달 23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상법 개정과 주가 조작 근절과 같은 우리 증시의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출범한 조직인데요. 지금 상법 개정안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봐야겠고요. 거래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상법 개정안을 코스피 5천 특위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군요. 어제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 소위까지 통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상법 개정안 사실 쉴 새 없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미 이달 초에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와 사회이사 명칭을 또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해서 3% 룰을 도입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었고요.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어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2차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겁니다. 여당이 단독으로 이번에는 처리를 했고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은 개정안은 또 여당이 예고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되겠는데요. 9월 처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오늘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그렇고 상법 개정안이 최근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코스피 상반기 수익률이 28% 수준으로 주요국 중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상승세가 가팔랐고요. 실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5월부터 지주사들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수도 5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상법 개정 분명히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요. 복잡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주주 환원, 자사주 소각과 같은 이런 이슈들을 증시에서는 분명히 호재로 분류되는 요소이긴 합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봐야겠고요. 이런 자신감 때문인지 코스피 5천 특위 위원들도 상법 개정 드라이브를 확실히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잠시 현장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동네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냉소가 있었고, 근데 지금 그 냉소가 기대 내지는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나 그 기대 호기심이 확신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장 투자가 지능순이다 이렇게 뭔가 확고하게 형성될 때까지는 일관되게 저희들은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 내지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그동안의 상법 개정 기대감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의 반발이겠죠. 네, 이런 규제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 재계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2차 상법 개정안이 이렇게 빠르게 처리될지 몰랐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제 8개 단체가 반발 성명을 오늘 내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경영행위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상장 기업들이 연말에 이제 정관을 대폭 뜯어 고쳐야 하는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5천이 진정한 목표라면 기업들도 제도 개선만으로 오를 수 없고 결국 기업들의 퍼포먼스, 펀더멘털 개선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기업들의 반발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규제 일변도는 옳지 않고 인센티브도 함께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제 개편도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도 지금의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공식화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물밑에서 오고 가던 얘기들을 공식화했다라고 봐야겠고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는 대주주 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반발도 있겠지만 어쨌든 큰 손들이 연말에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대량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입하는 이런 시장의 왜곡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소를 찾은 특위에서도 이런 불협화음이 감지가 됐는데요. 인터뷰 내용 잠시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연말 기준으로만 회피하면 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에 세수가 그렇게 많이 거쳤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구조적인 불합리나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 다시 50억 기준을 10억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여당 내부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여러 논의 과정을 연말까지 거치게 됩니다. 최종 확정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정부를 돕기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해 기업인들까지 동원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원표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오후 3시 50분경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을 원활하게 타결시키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약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마스카 프로젝트를 협상 카드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액 1,000억 달러 중에는 기업 투자 규모가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우리 측 협상 카드로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AI 반도체 기술 협력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은 오는 2030년까지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마련을 위해 37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 테슬라와 약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을 새로 가동하는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재건 정책과 맞물려 한미 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장은 미국 내 주요 정치인, 기업인들과 인맥이 넓고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을 이끄는 수장인 만큼 협상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하나오션이 올해 2분기 사상 첫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안 마스가를 모멘텀으로 고수익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배창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먼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굉장한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하나오션이 오늘 오후 공시를 통해서 지난 2분기 매출액 3조 2,914억 원, 영업이익 3,71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증권사 전망치를 한참 웃도는 수치인데 출범 이래 사상 최대 분기 실적으로 특히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38%나 웃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인 11%를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배경에는 불황 시기에 수주했던 저가 선박 물량이 동인하는 동시에 호황기에 수주했던 고가선이 이번 실적부터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이 있었습니다. 상선 가운데에서는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LNG선 건조가, 또 특선 중에서는 미국 해군 군함 수위가 각각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하나오션은 대표적인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이죠. LNG 운반선 비중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늘었고 고마진율의 미국 해군 군함 수리 사업 추진으로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이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이제 LNG선 한 척은 약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500만 원 상당으로 다른 선박보다 30% 비싸고요.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LNG선 건조가, 또 이제 특선 중에서는 미국 해군 군함 수리가 각각 실적을 견인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기세를 몰아 하반기도 잘해야 할 텐데요. 하반기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상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누적 매출을 보시면요. 6조 4,372억 원, 또 영업이익은 6,303억 원을 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1,355%나 늘었습니다. 수주 잔량도 132척, 돈으로 환산하면 42조 2천억 원인데요. 상반기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매출은 상선 가운데 LNG, 영업이익은 특수선 중 군함으로 벌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특수선 사업 영업이익률은 12.5% 수준으로 추정이 됐는데 상선보다 50%나 넘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 하나오션은 국내에서 해외 군함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 입찰 공고를 연이어내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이 위치한 북미 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고요.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북미 군함 시장 규모는 연간 30조 원에 달합니다. 미 해군의 군함을 고친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또 필리 조선소라는 현지 생산 거점도 확보한 우리나라 유일의 조선사가 바로 한화오션인데요. 이 향후에는 비전투함에 이어서 전투함 수리는 물론 건조도 목표하고 있는데 미 군함 시장 규모는 약 280조 원으로 전 세계 16% 비중입니다. 인접국인 캐나다에서는 이제 지사 설립을 결의하고 적극적으로 세일즈 활동도 벌이고 있고요. 이 캐나다는 3,000톤급 잠수함 8척에서 12척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규모가 60조 원에 달합니다. 하나오션은 현재 HD 현대중공업과 원팀을 꾸려서 입찰 참여를 위한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자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제안한 마스카 프로젝트가 현재 조선업 최대 화두입니다. 네. 하나오션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마스가는 국내 조선 3사를 필두로 한 민간 조선사들이 이제 대형으로 미 현지 투자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금융 지원 포괄 패키지입니다. 현실화만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이 규제가 원체 까다로웠어서 진입이 제한이 됐었는데 이 전 세계 최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일감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앞서 이제 이재용 회장의 먼저 이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도 어제 이 마스카를 통한 협력안 구체화를 위해서 한국협상단에 합류해 미국으로 떠난 바 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 1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 4월에는 이 방한을 했었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도 비공개 회동을 가진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측과 계속해서 대미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김 부회장이 마스카의 보증 수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포스코 ENC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라 발생하는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만으로는 예방이 부족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이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들어 5차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를 대표적인 산업재해 기업으로 지목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이번 회의에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김명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가 발생해도 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이 크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비용을 아낀 게 이익이라 계속 아낀다며 아낀 비용을 나중에 지출해야 하는 대가가 훨씬 더 크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대재해법상 형사처벌로는 이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연이 아니라 똑같은 현장에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건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나 대출 등 불이익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는 크게 공감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뻔한 산재 사고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투자를 안 하게 만들어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가상자산 기본법을 최초로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어젯밤에 한국은행을 저격하는 글을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자칫 여당과 한은 사이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경제부 유주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민병덕 의원이 한은을 뭐라고 비판한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젯밤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아주 날카롭게 SNS를 통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 발단은 바로 지난주에 열렸던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오고 갔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효과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발제가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 관계자가 통화성이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 유통되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기억하시다시피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에 국내 최초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인물인데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을 5억 원으로 다소 낮게 규정을 하면서 금융시장에서 갑론을박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중앙은행과 기존 금융권 주도의 시장 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접근하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냐를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인플레 압력이 아주 강한 나라의 경우에는 달러화에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함으로써 가치 저장 능력 그리고 결제 능력을 안정적으로 방어하는,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 대항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화 스테이블 도입을 해서 국내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냐의 논의로 이제 자리로 옮겨올 경우에는 의견이 아주 크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병덕 의원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통화와 1대1 교환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돈이 기존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보유한 국채를 맡아놓은 은행으로 단지 옮겨갈 뿐이지 돈의 양이나 소비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서 돈이 예금에서 채권으로 옮겨간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은 남아있어서 결제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통화가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또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성을 인정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안도걸 의원의 스테이블 코인 발의안에 적극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이 발행인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을 계속해서 늘려갈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설계할 때 그 발행량과 발행 잔액 등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장치를 집어넣어서 인플레이션 유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민간이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좀 지속적으로 우려 섞인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안정성과 더불어서 좀 자본 교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 통화 정책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 등을 수차례 우려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외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달러화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전환이 용이해져서 달러화 의존도를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신 한국은행은 중앙은행과 은행권 주도의 디지털 화폐, 또 예금 토큰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주축으로 지난 4월에는 좀 시중은행들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 시범 사업인 한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은과 금융권 사이에서도 좀 중지가 확실하게 모여진 것은 아닌 듯한 모습입니다. 한은 부담금을 제외하고도 은행권에서도 300억 원 정도 들인 이 사업이 1차로 종료한 이후에 좀 새 정부 출범과 금융당국 수장 부재 등을 이유로 좀 2차 실험은 지금 무기한 좀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네, 최근 국회에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눈에 띄는 법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달부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만 벌써 20건이 넘는 것이 국회에서 병합 심사를 받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떼내어서 그 개념과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또 구체적인 발행 요건 등을 규정하려는 움직임도 매우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기 자본 50억 원 이상의 발행인이 금융위의 사전 인가를 받아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잔액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 자산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요. 발행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같은 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도 자기 자본 요건과 자격은 동일하고 또 준비자산 구성과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감사를 분기별로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기업이 가상화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자산 공개 발행을 규정한 것도 눈이 띕니다. 자, 이렇게 발의안이 쏟아지는 상황이긴 한데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의원들도 여전히 다수 있습니다. 최종 설득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입법까지는 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한 기자였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검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강미선 기자 연결합니다. 강 기자, 청문회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윤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 30분에 다시 시작돼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출 규제가 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었다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627 대책으로 인해서 어떤 수요 억제차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공급 물량이 거의 절벽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공급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시장은 공급 대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까? 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대출 규제가 재개발, 재건축 등 공급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주비 대출은 또 다른 해결책이 있고 정비사업 간소화나 용적률 완화 같은 다른 공급 활성화 대책을 함께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예정보다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기자, 김 후보자가 지명될 때부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쉬운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나 정책기금 배정 같은 기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서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김은혜 의원과의 질의 한번 들어보시죠. 강남과 마용성에서 신규 아파트 30평형대의 평균적인 가격을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주택도시기금, 즉 정부 정책기금에서 서울에 배정되는 게 몇 %인 줄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네, 청문회는 오늘 밤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당은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에 임명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통신 3사가 정보 보호에 5년간 2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이후 보안이 곧 경쟁력이 되면서 앞다퉈 보안 투자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김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향후 5년간 보안에만 2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 총 3,011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연간 기준 무려 60%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가 기점이 됐습니다. SK텔레콤이 먼저 후속 조치로 5년 동안 정보 보호에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보보호 투자금을 1년 만에 평균 1.5배 늘린 겁니다. 재발 방지는 물론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5년간 7천억 원 규모의 정보보호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KT와 LG U+도 맞불을 놨습니다. KT는 정보보호에 통신 3사 중 최대 규모인 1조 원을 쓰겠다고 나섰습니다. 현행 정보보호 공시 수준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에만 6,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LG U+ 역시 5년간 7천억 원을 들여 보안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매년 최소 1,200억에서 1,500억 이상은 계속 좀 투자를 하겠다는 제로트러스트 구축하는 데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공급 표면 이런 최소화, 그다음에 AI 기술 활용한 어떤 관제 대응, 프라이버시 영역도 많이 좀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신 3사 모두 내부 보안 전담 인력도 기존 대비 2배로 확충합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해킹 사태 이후 가입자들의 통신사 이동도 급격히 늘어난 만큼 점유율 확보를 위한 통신 3사의 보안 퍼스트 전략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